2024년 12월 3일 월스트리트의 마천루들이 침묵에 잠겨있던 그 시각, JP모건 체이스의 고위 임원실에는 차가운 전율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들의 모니터 위에는 지난 15년간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20만 온스의 실물 은에 대한 인도 통지서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통지서는 롤오버할 수도 없었고 현금으로 정산할 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작동하던 거대한 기계장치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물 시장을 상품이 오고 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중에게 심어진 거대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코맥스 시장은 단 하나의 근본적인 가정 위에 세워진 거대한 카지노였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투자자들이 만기 시점에 금속 대신 현금을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코맥스 데이터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전체 은 선물 계약의 95%는 금속이 아닌 현금으로 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은 100온스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종이 계약서 100장이 발행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계적으로 오직 5명만이 실제 은괴를 요구합니다. 나머지 95명은 달러로 환산된 차익이나 손실만 챙기고 떠납니다. 이 구조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은행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편리하고 수익성 높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만약 100개의 계약 중 단 5개만이 진짜 금속을 필요로 한다면 은행은 금고에 있는 실제 은 5온스만으로 100개의 종이 계약을 발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귀금속 시장에 적용된 부분 지급 준비 제도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거의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것을 알기에 없는 은을 있는 것처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와 시세 조종의 권한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59달러, 은 가격이 온스당 59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그들이 굳게 믿었던 그 가정은 즉사했습니다. JP모건은 지금 그들 자신이 직접 설계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JP모건은 코맥스 거래소에서 단일 최대 규모의 금고 운영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미국의 최대 은행이 은괴가 가득 찬 창고를 직접 운영하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히 보관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금고를 통제한다는 것은 곧 인도의 과정을 통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누군가 실물 인도를 요구할 때마다 JP모건은 자신들의 금고 안에서 적격 재고와 등록 재고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 사이로 은괴를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마치 컵 속에 공을 숨기고 손을 빠르게 움직이는 야바위꾼처럼 그들은 시장에서 새로운 은을 매입하지 않고도 풍부한 공급이 있는 것처럼 장부상의 환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그 마술은 끝이 났습니다. 59달러라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탐욕에서 생존 본능으로 전환되는 임계점이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종이 돈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JP모건이 발행한 약속 어음 대신 진짜 무게와 부피를 가진 금속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냉혹한 수학적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현재 코맥스 시장에는 8억 6,200만 온스에 달하는 종이 은 계약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계약 보유자들이 법적으로 실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즉시 인도가 가능한 상태로 등록된 실물은 재고는 고작 2,840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8억 6,200만 온스의 청구권 대 2,840만 온스의 실물, 비율로 따지면 약 30대 1입니다. 당신이 가진 은 선물 계약서 30장 중 오직 한 장만이 진짜 은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9장은 휴지 조각이 될 운명입니다. 이것은 마치 100명의 사람에게 $1,000씩 주겠다고 수표를 써준 뒤 통장에는 오직 $5,000만 남겨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5명만 돈을 찾으러 왔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표를 돈처럼 서로 주고받으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수표 대신 현찰을 요구하며 은행 창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지금 뱅크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인출하려는 것은 달러가 아니라 현대 경제의 필수 혈액인 은입니다. 그리고 이 뱅크런은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포 심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수학적 불가능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2월 3일의 통지서로 돌아가 봅시다. 520만 온스의 실물 인도 요구. 이것이 전체 시장에 던지는 충격은 파멸적입니다. 현재 등록 재고가 2,840만 온스뿐이라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만약 12월과 같은 속도로, 즉 매달 520만 온스씩 실물이 빠져나간다면 JP모건과 코맥스의 금고가 완전히 바닥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복잡한 미적분은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나눗셈입니다. 2,840만 나누기 520만, 결과는 5.4입니다. 즉 5.4 개월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가 유지된다면 2025년 5월이면 전 세계 은 가격의 기준이 되는 코맥스 거래소의 실물 재고는 제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계산은 인출 속도가 일정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위기는 결코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극장에서 출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집니다. 재고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계약 보유자들은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나중에 찾으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못 찾는다는 공포로 바뀝니다. 만약 인도 요구가 전체 계약의 3.5%, 즉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만 발생해도 3,020만 온스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보유한 2,840만 온스를 이미 초과하는 양입니다. 시스템은 버퍼가 전혀 없습니다. 안전장치는 이미 해제되었습니다. JP모건은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5년간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가격을 누르고 규제기관을 로비하며 이 거대한 폰지 사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학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학은 협상하지 않으며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과값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값은 JP모건을 향해 파산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2월 3일에 받은 그 이메일은 단순한 업무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아마 궁금할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행이 왜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자신들의 무덤이 될 이 덫을 스스로 설계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계바늘을 조금 더 뒤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는 새로운 법, 그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국제법의 감옥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이 낳은 필연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자살의 현장에는 JP모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젤3라는 이름의 새로운 집행관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JP모건의 손발을 묶어버린, 그리고 이 사기극을 강제로 종료시킨 국제금융 규제의 실체를 파헤칠 것입니다. 2021년 6월 대중의 눈을 피해 조용히 발효된 그 법안이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제왕을 단 한 방에 무력화시켰는지 그 내부의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로 쓰여진 예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JP모건은 코맥스라는 거대한 카지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딜러였고 보안 요원이었으며 동시에 규칙을 만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악랄할 정도로 단순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95%의 투자자가 실물 대신 현금을 선택한다는 통계를 무기로 삼아 그들은 실체 없는 종이 은을 무한대로 찍어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JP모건은 코맥스 거래소에서 가장 큰 금고 운영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위를 이용해 마치 마법사처럼 재고를 조작했습니다. 고객의 실물 인도 요구가 들어오면 그들은 적격 재고, 즉 보관만 하고 있는 고객의 은을 등록 재고, 즉 인도가 가능한 은으로 분류만 바꾸어 서류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새로운 은괴를 사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장부상의 숫자만 이쪽 칸에서 저쪽 칸으로 옮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회전 목마였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이 풍부하게 순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똑같은 은괴가 이름표만 바꿔 달고 뱅글뱅글 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 수법으로 가격을 억누르고 공매도 포지션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규제 당국은 침묵했고 시장은 그들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1980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바로 헌트 형제 사건입니다. 석유 재벌이었던 벙커 헌트와 허버트 헌트 형제는 종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예견하고 실물은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부터 1980년 사이 그들은 5,900만 온스의 실물은을 축적했고 은 가격은 온스당 6달러에서 4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늘날의 가치로 약 187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헌트 형제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선물 계약을 매수하고 만기일의 현금이 아닌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한정 종이 계약을 팔 수 있다고 믿었던 공매도 세력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코맥스 창고에는 그들에게 줄 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때 코맥스와 규제 당국은 권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뻔뻔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1980년 1월 21일 그들은 은 규칙 7호라는 긴급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 규칙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그 누구도 은을 새로 매수할 수 없다. 오직 보유한 것을 파는 것만 가능하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식시장에서 매수 버튼을 없애버리고 매도 버튼만 남겨둔 꼴입니다. 이것은 헌트 형제의 손발을 묶고 강제로 파산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조작이었습니다. 결국 은 가격은 49달러에서 4개월 만에 11달러 아래로 폭락했고 헌트 형제는 파산했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구원받았고 시장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거래소와 싸우지 마라. 그들은 언제든 규칙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2025년의 오늘은 1980년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JP 모건이 지금 직면한 위기는 코맥스 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어 규칙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은 코맥스의 내규가 아니라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을 지배하는 국제법, 바로 바젤3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단계적으로 도입된 바젤3 규정에는 대중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기술적인 변경 사항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루한 회계 용어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JP 모건의 조작 시스템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바젤3는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의 등급을 엄격하게 재분류했습니다. 과거에는 비할당 귀금속, 즉 고객에게 실물이 배정되지 않은 종이상의 금속 권리도 티어1 자산, 즉 현금과 동등한 최우량 자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은행은 금고에 금이나 은이 없어도 종이 계약서만 있으면 그것을 자본으로 인정받아 대출을 해주고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15년간 무한정 공매도를 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젤3는 이 비할당 귀금속을 티어3 자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티어3는 투기적이고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제 은행이 장부의 귀금속을 자산으로 기록하려면 반드시 100% 실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종이 쪼가리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실물이 없는 종이 계약은 이제 부채이자 리스크 덩어리로 취급됩니다. 이것이 평범한 영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부분 지급 준비 제도, 게임이 국제은행법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JP 모건은 선택해야 합니다. 실물 은을 사서 금고에 채워 넣거나 아니면 종이 포지션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중에 갚을게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트 형제 때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1980년에는 코맥스가 은 규칙 7호를 만들어 헌트 형제 한 가족을 파산시키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젤3라는 국제협약이 코맥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코맥스가 제 아무리 JP 모건을 구하고 싶어도 바젤3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바젤 3를 위반한다는 것은 단순히 벌금을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신용 등급 하락, 자금 조달 비용의 폭등, 그리고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에서의 퇴출을 의미합니다. JP모건은 코맥스의 규칙은 주무를 수 있을지 몰라도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혔습니다. 15년간 그들은 실물 없이 종이로 시장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실물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실물이 없습니다. 이 덫은 너무나 정교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더 많은 종이 은을 매도하면 바젤 3 규정에 따라 더 많은 실물 은을 보유해야 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반대로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은을 매수하면 가격이 폭등하여 그들이 보유한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 어떤 단어로도 지금 JP모건이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헌트 형제처럼 파산시킬 수 있는 명확한 적도 없습니다. 1980년의 적은 탐욕스러운 억만장자 형제였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제조업체,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려는 수백만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규제 당국이 이들 모두를 시장 조작 세력으로 규정하고 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을까요? 애플, 테슬라, 삼성 같은 기업들이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산업 전체를 파산시키지 않고서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JP모건은 헌트 형제 사건의 교훈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거래소가 항상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훈은 실물을 가진 자가 결국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위에서의 승리는 법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손에 쥔 은괴는 법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제라는 이름의 감옥문은 닫혔습니다. 열쇠는 바젤 3가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굶주린 늑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그 늑대들은 월스트리트의 정장을 입은 트레이더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눈에 불을 켠 산업 현장의 구매 담당자들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차가운 금융의 세계를 떠나 뜨거운 산업 현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59라는 가격이 어떻게 전 세계 공급망 관리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패닉 바잉이라는 거대한 해이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현장의 긴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쟁탈전입니다. 이제 시선을 월스트리트의 세련된 사무실에서 벗어나 먼지와 소음, 그리고 열기가 가득한 산업 현장으로 돌려봅시다. 이곳은 파생상품의 복잡한 수학 공식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납기와 생산량이라는 절대적인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JP모건을 무너뜨릴 진짜 쓰나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새로운 주인공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양광 패널 제조사의 조달 담당 임원들이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자재 관리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은 가격 $59는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습 경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년도 태양광 패널 생산을 위해 은 1000만 온스를 확보해야 하는 책임자라고 칩시다. 당신의 공장은 1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은이 부족해서 생산 라인이 멈춘다면 회사는 매일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경쟁사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며 당신은 해고될 것입니다. 은 가격이 $58일 때 당신은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관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9를 넘어서며 재고 부족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당신의 심리는 완전히 바뀝니다. 비싸게 사는 것이 아예 못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바로 산업재 시장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는 비용에 비하면 은값에 얹어주는 몇 달러의 프리미엄은 푼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적 패닉 바잉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버 인스티튜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산업용은 수요는 6억 4,200만 온스로 예상됩니다. 그중 태양광 산업 하나만 해도
2억 4,700만 온스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재생에너지로 달려가는 지금 태양광 패널 설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산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생산될 1,700만 대의 전기차,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 부품과 커넥터에도 은은 필수적입니다. 2025년 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목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을 채워줄 샘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광산 기업들의 반란입니다.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나 팬 아메리칸 실버 같은 메이저은 생산 기업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코맥스 거래소가 종이 은으로 가격을 짓누르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채굴 원가는 올라가는데 판매 가격은 조작된 시장에 의해 억눌려 있었습니다. 59달러가 넘어서자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 우리가 애써 캔 은을 우리를 착취하는 거래소 창고에 헐값으로 넘겨야 하는가? 그들은 이제 코맥스를 거치지 않고 은이 절실한 산업용 구매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우리가 물량을 보장해주겠다. 대신 코맥스 가격에 프리미엄을 더 얹어달라. 제조업체들은 이 제안을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확실한 공급이지 불확실한 거래소의 약속, 어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치명적입니다. 코맥스 창고로 들어가는 은의 유입구가 차단되었다는 뜻입니다. 수도꼭지는 잠겼는데 배수구는 활짝 열려 있는 상황. 이것이 현재 JP모건이 관리하는 금고의 상태입니다. 새로운 은은 들어오지 않고 기존의 재고는 산업 현장으로 그리고 또 다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블랙홀의 이름은 바로 중국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차익 거래라는 이름의 유령이 동쪽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하이금 거래소, 아시아 실물 거래의 중심지인 그곳에서 은 가격은 이미 11월에 온스당 6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코맥스 창고에서 59달러의 은을 인출해서 배에 싣고 상하이로 보내면 앉은 자리에서 온스당 3달러의 차익을 얻습니다. 이것은 금융공학이 아니라 단순한 지리학과 산수입니다. 이 확실한 돈벌이 기회를 놓칠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그 결과 11월 한 달 동안에만 코맥스 재고에서 410만 온스가 증발해 동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쪽에서는 산업 수요가, 동쪽에서는 차익 거래가 JP모건의 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광산 공급량은 2025년 기준 8억 4,300만 온스로 예상됩니다. 산업 수요 6억 4,200만 온스를 빼면 남는 잉여분은 약 2억 온스. 하지만 이 숫자는 과거 3억 4천만 온스였던 잉여분이 급격히 줄어든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 남은 물량조차 투자 수요와 귀금속 수요가 나눠 가져야 합니다. 코맥스 창고를 다시 채울 여유분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압력들이 59달러라는 가격대에서 동시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종이 시장을 지탱해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급 부족이 실물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JP모건의 딜러들이 모니터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종이 위에서의 싸움에는 능하지만 물리적인 자원 고갈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키보드를 두드려도 없는 은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 공장은 멈출 수 없고 전기차 라인은 돌아가야 하며 상하이의 상인들은 더 많은 은을 원합니다. 이 거대한 산업기계는 JP모건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은을 삼킬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준비가 되었습니다. JP모건은 자신들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똑똑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그들의 이중적인 행태. 다음 장 마지막 태스크에서는 JP모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에 제출한 공식 문서들을 해부할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그들의 자백과 비명을 찾아내고 이 필연적인 붕괴가 불러오른 가격의 충격적인 미래, 그 최종 목적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인이 남긴 지문입니다. 범죄 현장에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범죄라 해도
범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거나 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금융 범죄의 세계에서 그 증거는 피 묻은 칼이나 지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읽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로 채워진 규제 신고서, 즉 SEC 파일링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 모든 게 음모론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 은행이 정말로 이렇게 허술하게 무너질까? 하지만 여기 JP 모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직접 제출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백입니다. 먼저 그들의 전과 기록부터 살펴봅시다. 2020년 9월 JP 모건은 법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9억 2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혐의는 스푸핑, 즉 허수 주문을 통한 시세 조종이었습니다. 그들은 14년 동안이나 가짜 주문을 넣어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귀금속 조작 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만 내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단지 영업 비용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분기 그들이 제출한 땡큐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자의 여유가 아니라 패자의 비명에 가깝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JP모건의 귀금속 파생 상품 포지션은 무려 147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그들이 보유한 실물 금속의 양은 2,100톤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지난 15년간 코맥스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매도 포지션을 취해왔던 그 은행이 지금 미친 듯이 종이 계약을 청산하고 실물 은을 사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 차원의 패닉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이 시장이 곧 멈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배가 가라앉기 전에 구명정의 실물을 가득 싣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증거는 보고서의 구석진 곳, 위험 요소 섹션에 숨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나 읽을 법한 이 법률 문구 속에 그들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실물 인도 요구가 가용 재고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인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 만큼의 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찾으러 오면 우리는 부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 문구를 넣어두었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들의 덫이 실제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덫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은 가격은 어디까지 치솟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선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08년 폭스바겐 숏스퀴즈 사태. 당시 포르쉐가 폭스바겐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갇혀버렸던 사건입니다. 그 과정은 명확한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2년에 걸친 300%의 점진적 상승, 2단계는 폭풍 전야의 횡보, 그리고 3단계, 재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 48시간 만에 발생한 380%의 수직 폭등, 은 시장은 이미 1단계를 마쳤습니다. 2020년 저점 대비 현재까지 약 32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단계, 즉 JP 모건이 필사적으로 숏 커버링을 하며 물량을 확보하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3단계는 언제 시작될까요? 수학적으로 등록 재고가 1,000만 온스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 즉 현재의 인출 속도로 볼 때 약 10주 분량의 재고만 남았을 때 시장은 발작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에 수학에 기반한 3가지 가격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첫째, 보수적 시나리오. 온스당 120달러에서 150달러. 이는 역사적인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인 40대 1로 회귀한다는 가정에 기초합니다. 금이 4,000달러를 유지할 때 은은 100달러가 적정가입니다. 여기에 현재의 공급 부족 프리미엄을 더하면 이 가격대가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현재 가격의 2배가 넘습니다. 둘째, 중립적 시나리오. 온스당 200달러에서 250달러. 이것은 1980년의 고점이었던 50달러를 현재의 인플레이션 가치로 환산한 187달러에 당시보다 훨씬 강력해진 산업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은 극단적 시나리오, 수직 스파이크입니다. 온스당 295달러에서
$350 혹은 그 이상. 이것은 산업계의 패닉 바잉이 통제를 벗어날 때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억 달러짜리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기 위해 구매 담당자가 은 가격 따위를 신경 쓸까요? $300가 아니라 $500라도 그들은 사야만 합니다. 물건이 없으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가격 상승 그래프는 사선이 아니라 수직선이 될 것입니다. 시기는 언제일까요? 현재 재고 고갈 속도와 역사적 패턴을 대입해보면 2025년 2, 4분기에서 3, 4분기 사이가 유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짧게는 6개월, 길어도 9개월 안에 승부는 결정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은행의 탐욕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적 필연입니다. JP모건은 지난 15년간 종이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은 95%의 사람들이 실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젤3라는 국제법이 그 믿음의 기반을 무너뜨렸고 $59라는 가격이 뇌관을 터뜨렸으며 산업 수요라는 쓰나미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8억 6,200만 온스의 종이 계약돼 2,840만 온스의 실물 30대 1.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갇혔습니다. 탈출구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몰래 탈출하려 하지만 문은 너무 좁고 짐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자산의 허상이 불타 없어지고 실물 자산의 진실만이 남는 그 순간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황제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시간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은이 $59를 넘은 그날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